챕터 2 일지기로 7화성일제 숙면을 취하고 나자 상황이 어제만큼 절망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 오늘 나는 보급품 재고 조사를 하고 잠깐의 선회 활동을 통해 외부 장비를 점검했다. 날 상황은 다음과 같다. 화성 표면 탐사 기간은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급선들은 넉넉 잡아 전 대원이 5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져다 놓았다. 보급선 한두 대가 문제가 생겨도 식량 때문에 임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겨우 6일 만에 임무가 중단되었으므로 6사람이 5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남았다. 나 혼자 먹으면 300일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식사량을 제한하지 않고 온전히 1인분씩을 먹을 때의 얘기다. 그러니 남은 식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그리 짧은 편이 아니다. 선의 우주복도 넉넉히 있다. 우리 대원들은 한 사람당 2벌의 우주복을 받았다. 하강할 때와 상승할 때 입는 비행용 우주복 한 벌과 표면 탐사를 할 때 입는 선의 우주복 한 벌. 선의 우주복은 비행용 우주복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크고 튼튼하다. 내 비행용 우주복은 구멍이 났고 나머지 5명의 비행용 우주복은 당연히 그들이 헤르메스로 돌아갈 때 입고 갔다. 그러나 선의 우주복 6벌인 아직도 이곳에 남았고 상태도 아주 멀쩡하다. 고종 막사는 이번 폭풍에도 끄떡없이 버텼다. 하지만 막사 밖의 상황은 장밋빛이라고 할 수 없다. 위성 접시 안테나도 보이지 않는다. 수 킬로미터쯤 날아간 모양이다. 물론 MAB는 사라졌다. 나의 동료들이 헤르메스로 갈 때 타고 갔으니까. 하지만 하단부는 이곳에 남아있다.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착륙단을 다시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안에는 착륙장치와 연료설비, 그 밖에도 나사에서 궤도로 돌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MDB는 옆으로 쓰러져 있고 선체 외곽에 균열이 생겼다. 폭풍 때문에 비상용 낙하산에 덮개가 떨어져 나간 모양이다. 우리가 착륙할 때는 이 비상용 낙하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노출된 낙하산이 펼쳐져 MDB 선체가 사방팔방 끌려다니면서 주변 암석들과 부딪혔다. 사실 MDB가 나한테 크게 쓸모 있을 것 같지는 않다. MDB의 추진장치들은 그 자신도 들어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부품들은 꽤 값비쌌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도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화성 표면 탐사 차량인 2대의 로버는 모래에 반쯤 묻혀있지만 역시 멀쩡하다. 압력 밀폐도 온전하게 유지되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로버 운영 규정상 폭풍 시에는 로버 구동을 멈추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로버는 그러한 시련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하루 정도 힘을 쓰면 2대 모두 다시 파낼 수 있다. 거주용 막사에서 사방으로 1km 거리에 있는 기상 관측소들과는 통신이 두절되었다. 아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 막사의 통신 장치가 너무 약해져서 1km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다. 태양전지들은 모래를 뒤집어 쓴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모래를 쓸어주자 완벽하게 제 기능을 회복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전력은 충분할 것이다. 태양전지는 다 합쳐서 200평방미터에 달하며
여분의 전기를 비축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도 있다. 그저 며칠에 한 번씩 태양전지에 모래를 쓸어주기만 하면 된다. 안에 있는 장비들은 거주용 막사의 튼튼한 설계 덕분에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산소 발생기에 대해 전체 진단을 실행했다. 그것도 2번이나. 아무 이상 없다. 산소 발생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는 대체 장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산소 발생기를 수리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비상용 장비이다. 이 대체 장비는 이산화탄소를 분해하여 산소를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저 우주복과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만 한다. 필터들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최대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겐 30일치의 여분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 물 환원기도 잘 돌아간다. 안타깝게도 물 환원기는 대체 장비가 없다. 물 환원기가 작동을 멈추면 비상용 물을 마시면서 원시적인 증류 장치를 만들어 소변을 끓여야 한다. 게다가 내가 숨을 쉬면서 하루에 0.5리터씩 물을 뱉어낼 테니 결국 막사 안의 온도가 최대 한도에 달해 온갖 표면마다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벽을 핥으면 된다. 만세. 어쨌든 지금은 물 환원기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다. 식량, 물, 거주지 모두 문제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사량을 제한할 것이다. 한 끼분의 식사량은 이미 최소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4분의 3만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300일분의 식량으로 400일까지 버틸 수 있다. 나는 의무실을 뒤지다가 커다란 비타민병을 발견했다. 종합 비타민은 몇 년 정도 버틸 만큼 충분히 있다. 그러니 영양도 문제없다. 하지만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 식량이 떨어지면 아사할 것이다. 의무실에는 비상용 몰핀도 있다. 그것도 치사량이 될 만큼 충분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천천히 굶어 죽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점에 이르면 좀 더 쉽게 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우리 대원들은 각자 전문 분야가 2개씩 있다. 나는 식물학자 겸 기계공학자이다. 기본적으로 식물을 갖고 노는 전담 수리공인 셈이다. 기계공학 지식은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내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계속 궁리하고 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약 4년 후에 RS4 탐사대가 도착하면 다시 화성에 인간들이 존재하게 된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 RS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RS4 탐사대는 현재 내가 있는 이 아시달리아 평원에서 약 3200km 떨어진 스키아파렐리 분화구에 착륙할 것이다. 나 혼자 힘으로 그곳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신만 되면 구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RS4 대원들이 수중에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나를 구조해낼지는 모르겠지만 나사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임무는 이러하다. 지구와 교신할 길을 찾을 것. 그럴 수 없다면 4년 뒤 헤르메스가 RS4 대원들을 태우고 다시 왔을 때 그들과 교신할 방법을 찾을 것. 물론 1년치 식량으로 어떻게 4년을 버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하나씩 해결하자. 지금 나는 배를 채웠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다. 빌어먹을 통신 장치를 고치는 것 말이다.
일지기록 10화성일지. 선해활동을 3번이나 했는데 접시 안테나는 그림자도 찾지 못했다. 모래 속에 파묻힌 로버 한 대를 파내어 주위를 제법 둘러보았지만 며칠 동안 돌아다닌 끝에 그만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풍은 안테나를 꽤 멀리 날려버린 뒤 그것이 지나간 자국이나 홈까지 모두 지워버린 모양이다. 안테나 자체도 모래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오늘 나는 거의 온종일 밖에서 통신 장비를 붙잡고 낑낑거렸다. 애처롭기 그지없는 광경이었다. 그 빌어먹을 물건이 도움되길 바라느니 차라리 지구 쪽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금속으로 대충 접시 비슷하게 만들어 안테나 지지대에 붙여볼 수도 있었지만 이건 지구에서 쓰는 무선 송수신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화성과 지구 사이의 교신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 은박지와 껌 따위로 급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식량과 마찬가지로 선의 활동도 제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필터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한번 포화되면 그걸로 끝이다. 이번 탐사 임무에서 애초에 고려한 선의 활동 시간은 대원 한 명당 하루에 4시간 꼴이었다. 다행히 이산화탄소 필터는 크기가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나사에서 꽤 여유 있게 챙겨 넣었다. 다 합치면 총 1500시간의 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양이다. 다 쓰고 나면 공기 사혈을 견디면서 선의 활동을 해야 한다. 1500시간은 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한 가닥 구조의 희망이라도 잡으려면 적어도 4년을 버텨야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은 밖에 나가 해양전지들을 쓸어줘야 한다. 하여튼 쓸데없는 선의 활동은 금물이다. 한편 식량과 관련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결국 나의 식물학적 지식이 쓸모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식물학자를 화성에 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어쨌든 화성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기로 유명한데 말이다. 명시적으로는 화성 중력에서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아보고 실질적인 목적은 화성 토양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다. 간단하게 답하면 여러 가지에 써먹을 수 있다. 잘만 하면. 화성 토양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구의 토양에는 화성 토양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화성 토양은 지구의 대기권으로 가져가 물을 듬뿍 주어도 지구 토양에 있는 성분들을 가질 수 없다. 이를테면 박테리아의 활동, 그리고 동물의 생태가 제공하는 특정한 영양분 등이 그렇다. 화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임무에서 내가 맡은 역할 중 하나는 지구와 화성의 토양 및 대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각각의 환경에서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의 지구 토양과 식물 종자들을 가져왔다.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내가 가져온 토양은 기껏해야 창가 화단 하나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이고 종자도 2~3종의 잔디와 이끼가 전부다. 잔디와 이끼는 지구상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사는 그 2가지를 실험 대상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내겐 2가지 문제가 있다. 흙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흙으로 식용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젠장, 나는 식물학자란 말이다. 그러니까 식용 작물을 재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년 후에 나는 정말 배고픈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일찍이로 10일 화성일제. 시카고 컵스는 잘하고 있으려나? 궁금하다. 일찍이로 14 화성일제. 나는 시카고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했다. 그 학교 식물학과 학생들의 절반은 자신이 모종의 자연계 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믿는 히피들이었다. 그저 집회만으로도 70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 말이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마리화나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궁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나는 그런 부류를 싫어했다. 내가 식물학과에 들어간 것은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지 새로운 세계 질서 따위를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퇴비를 만들고 생체에서 나오는 물질을 전부 재활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웃었다. 멍청한 히피들. 자기 집 뒷마당에서 복잡한 지구 생태계를 시뮬레이션하는 꼴이라니. 불쌍해서 못 봐주겠고. 그렇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다. 나는 생체에서 나오는 물질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모으고 있다. 식사를 끝내면 남은 찌꺼기를 모조리 퇴비통에 넣는다. 그리고 여타의 생물학적 물질들은 원래 거주용 막사의 변기들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누군가가 똥을 누면 그것을 진공 건조하여 봉지에 넣고 밀봉해서 화성 표면에 버려주는 시스템이다.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나는 밖으로 나가 대원들이 떠나기 전에 버려진 똥 봉지들을 도로 가져오기까지 했다. 이미 완전 건조되어 박테리아는 없지만 복합 단백질이 있어 유용한 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물과 활성 박테리아를 더하면 순식간에 그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최후 심판의 변기가 죽인 박테리아들을 대체할 수 있다. 나는 커다란 용기를 찾아 그 안에 물을 조금 붓고 건조된 똥을 넣었다. 그런 다음 거기에 내 똥을 첨가했다. 냄새가 지독할수록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다. 박테리아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이제 화성 토양을 이 안에 들여와서 똥과 섞어 넓게 펴주면 된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지구 토양을 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 듯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계이다. 지구 토양에는 수십 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고 그들은 식물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박테리아들이 넓게 퍼져서 번식할 것이다. 이를테면 세균 감염이 되는 셈이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해왔다. 심지어 뒷걸음이라는 유쾌한 이름까지 붙여놓았다. 원래 그것은 농작물 재배 방식으로 그리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분뇨는 병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배설물에는 병원체가 들어있고 당연히 그 병원체는 인간에게 감염된다. 하지만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배설물에 병원체가 들어있다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병원체일 테니까. 일주일 후면 박테리아에 감염된 화성 토양은 식물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당장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것이다. 밖에서 죽어있는 토양을 덮어와서 그 위에 다시 살아있는 토양을 뿌릴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토양이 새 토양을 감염시켜 처음에 2배에 달하는 토양이 생긴다.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 토양이 다시 2배로 불어난다. 그러한 과정을 몇 번 반복할 생각이다.
물론 그러는 내내 새로운 천연 비료도 계속 더해줄 것이다. 나의 학문은 나의 두뇌 못지않게 나의 생존을 돕고 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개념이 아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화성의 흙으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을 만드는 법을 고심해왔다. 나는 그저 최초로 그것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식량을 뒤져 심을 수 있는 것은 죄다 찾아냈다. 예를 들면 완두콩, 강낭콩도 많다. 감자도 몇 알 찾았다.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시련을 견디고 싹을 틔울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다. 비타민은 거의 무한대로 있으니 이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칼로리이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다. 거주용 막사의 총 면적은 대략 92평방미터이다. 이 공간을 전부 농작물 재배에 할애할 계획이다. 발에 흙이 묻는 것쯤은 상관없다.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바닥 전체를 10cm 깊이로 덮어야 한다. 화성 토양 9.2 입방미터를 막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얘기다. 에어로크로 한 번에 들여올 수 있는 양은 약 0.1 입방미터쯤일 테고 흙을 푸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간다면 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양 92평방미터가 생긴다. 나는 식물학자이니라. 나의 식물학적 힘을 두려워하라. 일지기록 15화성일제. 아,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오늘은 흙을 막사 안으로 퍼나르는 동안 12시간 동안 선회 활동을 했다. 그런데도 간신히 한쪽 귀퉁이만 조금 튀었다. 약 5평방미터쯤. 이런 속도라면 필요한 흙을 전부 퍼나르는데 몇 주일쯤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나는 가진 게 시간뿐이다. 처음 몇 번의 선회 활동은 다소 비효율적이었다. 작은 용기 몇 개를 채워 그것들을 갖고 에어로크를 통과해 막사 안을 들락거렸다. 그러나 꾀를 내어 에어로크에 커다란 용기 하나를 넣고 작은 용기들로 그 안을 채웠다. 에어로크를 한 번 통과하는 데엔 대략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고 나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지금은 온몸이 쑤신다. 게다가 내가 가진 삽들은 표본 채취용이지 굴착용이 아니다.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약상자를 뒤져 비코딘을 찾아냈다. 10분 전에 먹었으니 곧 약효가 돌 것이다. 그래도 진전이 보이니까 좋다. 이제 박테리아가 이 무기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단 끼니부터 해결해야겠다. 오늘은 4분의 3만 먹어서는 안 된다. 온전히 1인분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일지기록 16화성일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물. 화성 표면에 수백만 년 동안 자리하고 있던 토양은 수분을 몽땅 빼앗겨버린 상태이다. 내가 식물학 석사로서 장담하는데 흙이 젖어 있어야만 식물이 자랄 수 있다. 그 전에 그 안에서 박테리아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행히 물은 있다. 하지만 충분하진 않다. 생육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토양 1입방미터당 40리터이다. 내 계획에 필요한 토양은 총 9.2입방미터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6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종 막사에는 훌륭한 물환원기가 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장비이다. 따라서 나사는 생각했다. 물을 많이 보낼 필요가 있나? 비상시에 필요한 정도만 보내면 되지. 인간은 하루에 3리터의 물을 섭취하면 충분하다. 나사는 한 사람당 여분의 물을 50리터씩 보냈으므로 막사 안에는 총 300리터의 물이 있다. 나는 비상용으로 50리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양보할 의향이 있다. 그렇다면 10cm 깊이의 토양 62.5평방미터에 물을 줄 수 있다. 거주용 막사 총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그 정도로 어떻게든 때워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다. 오늘 당장의 목표는 5평방미터이다. 나는 떠난 동료들의 옷과 이불들을 둘둘 말아 화단의 한쪽 경계를 만들고 나머지 경계는 둥근 막사의 벽면을 활용했다. 최대한 5평방미터에 가깝게 만들었다. 그 안에 흙을 10cm 깊이로 채웠다. 그런 다음 흙의 신들에게 귀중한 물 20리터를 바쳤다. 이제 좀 더러운 일이 남았다. 나는 커다란 똥통의 내용물을 흙 위에 쏟아붓고 냄새 때문에 속을 개울 뻔했다. 삽으로 흙과 똥을 잘 섞고 다시 고르게 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지구에서 가져온 흙을 뿌렸다. 어서 일을 시작하렴, 박테리아들아. 난 너희들만 믿는다. 냄새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창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냄새에는 결국 적응이 되기 마련이다. 한편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늘 그랬듯 나의 가족은 명절을 쇠기 위해 시카고에 있는 부모님 집에 모일 것이다. 내가 열흘 전에 죽었으니 즐거운 명절이 될 리 없다. 아, 그들은 나의 장례식도 벌써 치렀을 것이다. 나의 가족이 지금 이 실상을 알게 되는 날이 과연 올까? 나는 그동안 살 궁리를 하느라 너무 정신없어서 부모님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지금쯤 두 분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끝까지 살아남아 갚아드리는 수밖에. 일찍이로 22 화성일제. 와, 나는 진전을 이뤘다. 그동안 필요한 흙을 전부 다 들여와 준비를 끝마쳤다. 이제 막사 바닥의 3분의 2가 흙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살아있는 흙을 2배로 불리는 일을 끝냈다. 일주일 만에 화성 토양이 풍부하고 사랑스러운 흙으로 변신했다. 이 과정을 2번 더 반복하면 밭 전체를 완성할 수 있다. 노동을 하고 나니 의욕이 샘솟았다. 뭔가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존슨이 가져온 비틀즈 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먹다 다시 기운이 빠졌다. 계산해보니 이 정도로는 굶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칼로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농작물은 감자다. 감자는 수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칼로리 함량도 꽤 높다. 내가 가진 감자들은 틀림없이 싹을 틔울 것이다. 문제는 그래도 충분한 양이 되진 못한다는 것이다. 62평방미터에서는 400일 동안 수확할 수 있는 감자는 대략 150kg이다. 칼로리로 환산하면 총 11만 5,500kcal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하루 평균 288칼로리인 셈이다. 나는 키와 몸무게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굶주림을 감소한다고 해도 하루에 필요한 최소 칼로리가 1500kcal이다.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저 밭농사로는 한없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수명을 늘릴 수는 있다. 그 정도면 76일을 더 버틸 수 있는 양이다. 감자는 계속 자랄 테니 그 76일 동안 다시 22,000kcal의 감자를 수확할 것이고 그것으로 다시 15일을 더 버틸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 봐야 의미가 없다. 기껏해야 약 90일을 더 버틸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400화성일이 아니라 490화성일에 걸쳐 굶어 죽는 여정을 시작하는 셈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품어보려면 RS4가 착륙하는 1412화성일째까지는 살아남아야 한다. 약 1000일분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내겐 없다. 젠장.